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24강 날씨 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기상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보내면 대기 파트도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중단원 두 번째 대기 파트도 웬만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거의 중반 정도 되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온대저기압이나 여러 현상들을 공부하면서 일기도 상에서 표현된 것들을 간혹 보아왔어요. 그쵸? 자, 일기도 상에서 해석, 일기교를 해석하는 것 혹은 일기교를 나와 있는 일기교들을 해석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아주 깊이 공부는 하지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똑같은 규칙과 패턴으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일기교 간단하게 정리하고 일기도 해석하는 방법을 짧게 언급한 다음에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인 일기도 해석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내용은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자, 오늘 공부할 메인은요. 일기도 기호와 일기도의 해석입니다. 당연히 기상청은 훨씬 넓고 깊이 많은 내용들을 하겠죠.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기도를 딱 교과서나 여러 문제에서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악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악기상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지속 시간도 짧은 편이라서 일기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 뇌우, 집중호우, 토네이도. 선생님,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걸 다루진 않고요. 아주 중요한 것들 순으로 3가지 정도 언급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폭염이라든지 한파까지도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또 해일이 나왔나요? 자, 앞에서 한번 우리 어떤 해일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진, 해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죠. 이번에 또 해일이 나오네요. 이번엔 어떤 해일인지 선생님이랑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본 지진 해일과 동일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파장이 굉장히 길다 그랬죠. 그래서 천해파라는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파장이 길어서 나타나는 특성은 아셔야 됩니다. 해안가 가까이 올수록 다시 말해서 수심이 얕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것,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높이로 키운다고 했죠. 파고는 높아진다는 것, 공통사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일에 적용해서 선생님이랑 이번에는 어떤 해일이 나오는지 정리해보고, 또한 앞에서 나오는 지질이랑 같이 비교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기도 기호. 자,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에서는 당연히 기본으로 물 수가 있거든요. 객관식은 물론이고 서술형도도 빼놓을 수 없이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뤄주는 내용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수능에서도 이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자, 비는 우리가 일기현상과 구름의 양, 운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풍향과 풍속인데요. 일기현상 비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돼요. 소나기는 굉장히 강한 비잖아요. 그래서 점을 하나 찍고 날카롭게 역삼각형을 밑에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안개는 안개가 낀 것 같아. 그래서 선을 3개 이렇게 그어줘서 앞이 자욱한 느낌 그려주시면 되고요. 눈은 눈입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내우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답니다. 일기현상 5가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자, 더 쉬운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름의 양입니다. 운양. 구름이 많으냐 적으냐인데 선생님 그냥 크게 3가지로만 나눌게요. 맑을 때 채우면 안 되겠죠? 흐릴 때는 다 채워주세요. 개밀 때는 절반만 채우는 겁니다. 뭐 오른쪽을 채우셔도 되고 왼쪽을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가뿐하게 넘겼죠. 내신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5가지를 쓰라고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풍향과 풍속입니다.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죠. 자, 풍향과 풍속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운양에다가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운양을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방향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방위표가 있을 때 북쪽, 남쪽, 동쪽, 그리고 서쪽이에요. 자, 기억이 힘들면 북한, 남한,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기억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위표가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북동풍, 북서풍, 남동풍 이런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시작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시작하는 방향을.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하면 북동쪽에서 시작하는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따라서 운양의 화살표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단, 요건 그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그리세요. 그 다음에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이렇게 바람이 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동풍은 남동쪽에서 이렇게 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요 이제 서쪽 좀 지울게요.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끝난 거예요? 풍향이 끝난 겁니다. 됐죠? 자, 풍속은 어떻게 그리느냐? 풍향 끝에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날개를. 그런데 풍속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우리는 2, 5, 25 이 세 개를 가지고 응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2m/s는 끝에 짧게 하나를 그어주세요. 5m/s는 길게 하나 그어줍니다. 25m/s는 깃발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나요? 자, 선생님이 운양 생략하고요. 북풍이라고 가정하고 끝에 그려볼게요. 자, 10m/s 어떻게 할까? 5를 2개 그어주면 되겠죠. 12m/s 짧게 2를 하나 더 그어주면 되겠죠. 자, 27m/s 25m에다가 짧게 2 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2, 5, 25를 응용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상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간단히 선생님이 풍향,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완결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완결편입니다. 갬, 여기서 했어. 북풍, 북쪽에서 시작하는 바람이죠. 12m/s, 그리고 안개, 기온 18도씨에 이슬점 10도씨네요. 자, 일개 기온은 간략하게 나타내는 게 생명이죠. 그래서 단위를 모두 생략할 겁니다. 생략. 그럼 볼게요. 자, 먼저 운양을 그릴게요. 갬이니까 절반만 채울게요. 북풍이라고 하네요. 북쪽에서 시작하는 바람, 이렇게 선생님이 하면 되겠네요. 12m/s입니다. 5, 2 이러면 12m/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개. 자, 이 세 개를 완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자, 마음속에 운양을 기준으로 양쪽을 4등분을 합니다. 뭐 사실은 6등분도 해요. 근데 우리는 기상청에서 일을 할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게 된다면 제일 위쪽에 기온을 씁니다. 그래서 기온이 18도씨였죠. 단위 생략해서 18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안개, 앞서 있었죠. 안개가 낀 듯이 자욱한 3개를 그려주세요. 자, 밑에는요, 이슬점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 온도 빼고요, 도시 빼고요, 밑에 10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기온, 일기현상, 이슬점을 순차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슬점은 뭔데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질과 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 편에도요, 가득 채워줘야 돼요, 사실은. 아래쪽에는 기압의 변화량, 여기 위쪽에는 기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압의 변화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갈 기압이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압의 단위는요, 헥토파스칼입니다. 소문자 H, 대문자 P, 소문자 A,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자, 기압을 표현을 할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기온 18도씨에서 도시 뺀 것처럼 간략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압이 1012.8 헥토파스칼이 있었다고 할게요. 또 어떤 것은 996.4 헥토파스칼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기압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간단하죠. 우리는 단위를 다 생략합니다. 단위 생략. 역시 단위 생략해 주세요. 과감하게 소수점도 생략합니다. 소수점 생략. 소수점 생략. 그리고 천의 자리와 백의 자리를 지워줍니다. 천의 자리, 백의 자리, 백의 자리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1, 2, 8이 남겠죠? 1, 2, 8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혹은 뭐라고 쓸까요? 하나 더 예를 들었으니까 9, 6,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기압을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기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완결된 기압을 읽는 겁니다. 자, 또 선생님 예시를 들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북풍이 있다고 할 때 선생님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어떤 기압이 얼마였냐면 0, 3, 1이었고요. 또 과장해서 선생님 북풍을 그려드릴게요. 이번에는 8, 9, 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그대로 기압을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주문을 해요. 기압을 읽어보세요. 897 헥토파스칼입니다. 좀 그럴듯해. 31 헥토파스칼입니다. 말이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앞서 열대저기압 태풍을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심기압이 굉장히 낮아서 980, 960 굉장히 세력이 강한 건 더 낮아서 920까지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1기압 헥토파스칼? 이런 기압은 나타날 수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기압이에요. 즉 앞서 이 031, 897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겠죠. 그럼 완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앞에 시작하는 게 0입니다. 앞에 시작이 8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 0으로 시작할 때는 즉 0에서부터 5 사이에서 시작할 때는 앞에 10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8이죠. 이 범위를 넘어서죠. 6에서부터 9로 시작할 때는 앞에 9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0을 붙이고 그대로 써주세요. 0, 3, 1, 9를 붙이고 그대로 씁니다. 9, 897. 우리 어떤 거 생겼겠죠? 소수점. 소수점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거든요. 기압은 단위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이라고 살려주면 완결된 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3.1, 989.7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 기압을 읽고 쓰는 것은 일기기호를 공부했다면 수업 시간에 공부했다면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더불어서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기도를 해석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기도 해석. 아주 거창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딱 4개만 언급할게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일기도에는 여러 선이 나타납니다.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등압선입니다. 등압선. 그런데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 때가 있고 등압선 간격이 듬성듬성 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압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공기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즉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압선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 때는 어떠하다? 바람이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자주 언급돼요. 두 번째로 방금 선생님 짧게 한번 언급했죠. 공기양이 많을 때를 뭐라고? 공기양이 많다고 해서 고기압 혹은 대문자 H로 쓰고요. 상대적으로 공기양이 적을 때는 저기압 혹은 L이라고 씁니다.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기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의 이동, 즉 수평적인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세요. 일기도에서 고기압이 보이고 저기압이 보이면요.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앞에서 배운 것 좀 떠올리시면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갈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에서는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올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기단, 전선, 고기압, 저기압을 공부했어.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뭐냐?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면 날씨가 흐립니다. 선생님 한번 예를 들었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저기압이야?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고기압일 때는 화창해요. 일기예보 보시게 되면 오늘은 전국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고 화창합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선. 전선이라고 하는 건 얘기했죠. 항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꽉강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늘 따뜻한 공기가 무거운 찬 공기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전선 주변에도 항상 날씨가 어떠하다? 흐림. 기억하세요. 그럼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같이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풍대?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입니다. 즉 서풍이 강한 거예요. 편해한다. 서풍으로 치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압계가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도, 전선도 모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걸 토대로 한 4개 정도 선생님 대표적인 일기도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일기 기호들을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사실 이 일기 기호는 온대저기압이 시간에 따라 지나가는 것을 일기 기호로 표현을 해 뒀는데요. 자, 온대저기압. 자,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온대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이렇게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구역을 나눠서 공부하죠. 온난전선 앞쪽을 뭐 A, 전선과 전선 사이를 B, 한랭전선 뒤쪽을 C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각각의 날씨 현상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요. 각 위치에서 풍향이 제일 명확합니다. 즉, 북서풍, 그리고 각각 남서풍, 그리고 남동풍이 불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기기호를 이렇게 지금 쭉 일기기호를 봤을 때 방위표를 표현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바람이. 읽을 때는 마음속에 화살표 이제 그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구나. 이렇게 불어간답니다. 그럼 무슨 풍이 불고 있죠? 남동풍이 부는구나. A는 남동풍이 부는구나. B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화살표 이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구나. B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구나. 남서풍이 부는구나. 남서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C는 이렇게 바람이 부네요. 북남 이렇게 다시 말해서 북서쪽이죠. 북서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남동풍, 남서풍. 아, 여기에 온난전선이 통과했구나. 남서에서 북서, 남서에서 북서. 아, B와 C 사이에는 한랭전선이 통과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일기기호로 표현했는데 이게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항상 풍향을 먼저 찾을 생각을 하세요. 그럼 해석이 훨씬 간단하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비가 내리고 있죠. 어디예요? A지역이죠. 선생님이 기호도 사실 맞춘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죠. 소나기가 내린다. C죠. 소나기가 내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했죠? 기온 12도, 14도, 11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완성을 해볼까요? 완성을 해볼까요? 완성을 해볼까요? 선생님 지금 체크한 게 뭐예요? 기압입니다. 항상 뭘 보면 될까? 제일 앞에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0으로 시작해. 그럼 앞에 뭘 붙이면 된다? 0에서부터 5 범위이기 때문에 10을 붙여서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찍어주세요. 헥토파스칼 생략할게요. 그래서 1003.6 헥토파스칼. 아유, 완성이 잘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앞에 9로 시작하네요. 그럼 뭘 붙여주면 된다? 9 붙이고 97호 뒤쪽에 그대로 써주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쓰기 때문에 소수점 살려줍니다. 그래서 997.5 헥토파스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앞에 0으로 시작하네요. 앞에 10을 붙이고 그대로 써주세요. 0, 1, 5 그리고 소수점 찍고요.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으면 1001.5 헥토파스칼하고 기압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일기도 해석을 기호 해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기압 같은 경우에. 그리고 풍향을 읽게 해서 A, B, B, C 각각 사이에 어떤 전선이 통과했는지 혹은 지금은 다행히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다음 일기 기호는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는 것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오. 이렇게도 낼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기 기호 내용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바로 계절별 일기도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아주 뚜렷한 계절이 2계절밖에 없죠.
여름이랑 겨울.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일기도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일기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계절은 여름철과 겨울철입니다. 사실상 봄, 가을은 일기도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뚜렷한 여름철, 겨울철 일기도가 아니니까 봄, 가을인가 보다 이렇게는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절별 일기도 중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이 어떻게 뚜렷한지 한번 볼게요. 여름철 보니까 이게 뭘까요? 등압선이 동심원 형태로 동그랗게 여러 개가 겹쳐 있고요. 안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에 크게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쪽은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남고북저형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남고북저형이 대표적인 여름철 일기도고요. 아래쪽에 크게 자리 잡은 고기압이 바로 어떤 고기압이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아니 선생님, 북태평양은 기단 아닌가요?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네,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성격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와 열대야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고기압이죠. 상대적으로 북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압이죠. 바람이 우리나라 쪽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남동풍이 나타나요. 됐나요? 자, 그에 반해 겨울철 한번 볼게요. 겨울철은 고기압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큰 저기압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기압 배치가 어떨까요? 네, 이런 것을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라고 해서 서고 동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서쪽에 크게 잡은 이 고기압의 명칭은 뭘 것 같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네, 여러분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겨울철에 바람이 크게 붑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풍이라고 얘기하냐면 북서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여름철에 비교해서 겨울철은 등압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굉장히 조밀해요. 선생님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면 뭐라고 얘기했지? 바람이 강하다고 얘기했죠. 겨울철은 일반적으로 여름철보다 바람이 강하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남고 북저, 서고 동저 어떤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계절별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건 한번 봤어요, 선생님이랑. 전선을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일기도에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선, 동서방향이죠.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선 무슨 전선이죠? 잘하셨어요. 정체전선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정체전선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발달할 때가 언제죠? 바로 초여름이죠. 자, 초여름에 우리나라 장마가 나타날 때 장마전선이 바로 정체전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쪽도 크게 1012, 1016이라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고기압이 나타나네요. 이제 눈치채셨죠? 우리가 공부했었던 초여름의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또 뭐가 있었죠?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해도 고기압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초여름에 어떻게 세력이 비슷해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난 것이 바로 장마전선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앞서 대부분의 전선이나 대부분의 기압계가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예외입니다. 이들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기단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북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와요. 다시 말해서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성격, 즉 동서방향으로 발달하고 남북방향으로 이동하는 성격이 더 큽니다. 남북으로 이동하는 성향이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 성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 다시 말해서 두 기단은 모두 다습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마 때는 굉장히 많은 비가 오죠. 그리고 어때요?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서 우리가 장마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여름이 끝나고 한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아주 강해지게 되면 확 밀어 올려서 북쪽에 걸치게 되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열대야가 나타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장마 전선이 일기도 해석할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선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또 태풍이 있죠. 태풍은 열대 저기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전선과 태풍, 저기압은 날씨가 항상 흐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했던 장마 전선도 일기도 해석하는 걸로 한 번 더 다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만만치 않죠. 정체전선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뭘 보고 계시죠? 온대저기압을 보고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의 이동인데요. 네, 선생님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조금 더 그림이 쉬우시려나? 보이시죠? 자, 온대저기압입니다.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에요, 여러분. 온대저기압, 선생님 기압계는 무슨 풍을 타고 편서풍을 타고 어디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시작하는 쪽 서쪽이에요.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지금은 다행히 아주 일기도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일, 2일 동일한 시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일기도를 순서에 맞지 않게 둔 다음에 시간에 맞게, 즉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언급이 된다고요. 문제를 푸는 요령은 그림에서 온대저기압을 먼저 찾는 거예요. 온대저기압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것이 시간적으로 나중인 거죠.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서쪽에 치우치면 더 빠른 일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있을수록 일기도가 최근 일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저기압이. 지금 거의 동해 바다 근처에 가까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지금 1일 9시, 2일 9시를 봤을 때 이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사이 간격이 좁아졌어. 그쵸?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겹쳐 있는 것도 보일 겁니다. 온대 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해요. 그런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 따라잡다가 겹쳐서 폭이 좁아지면서 하나가 되죠. 무슨 전선이 되죠? 네, 동글 세모가 이렇게 하나의 선에 나타나는 배색 전선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 팁이겠죠. 두 일기도를 봤을 때 폐색 전선이 나타난다는 건 온대 저기압이 소멸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이니까 시간적으로 더 나중이다. 다시 말해 더 최근의 일기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온대 저기압을 가지고 일기도 순서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때는 온대 저기압을 먼저 보세요. 이런 팁은 당연히 안 줘요. 하지만 일기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기도상에서 시간 순서를 잡으시오. 그랬을 때는 항상 온대 저기압의 눈에 먼저 가야 되고 온대 저기압의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해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최근의 일기도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제주도가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데 하루만 지났더니 제주도가 한랭전선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중간 어디쯤에는 제주도가 전선과 전선 사이에 있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럼 이런 거지. 제주도는 첫 번째 일기도 상에서는 온난전선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풍이 불었을까? 남동풍이 불었지만 이 일기도 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210 9시에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중간 어느 시점에 전선과 전선 사이 있었겠죠. 따라서 남서풍을 경험했을 겁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부는.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한랭전선 뒤쪽에 있으니까 북서풍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제주도는요,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했었죠? 어떻게? 방위표 북, 남, 동, 서라고 한다면 남동풍, 남서풍 1, 2, 그 다음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이렇게 3, 그럼 1, 2, 3 이렇게 풍향이 바뀌었네. 무슨 방향으로 바뀌었네?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온대저기압이든 열대저기압이든 저기압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지금 제주도가 저기압의 오른쪽에 처음 위치했었죠.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향이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풍향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온대저기압 내부에, 즉 저기압 자체의 바람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제주도는 시간에 따라서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압인데 왜 시계 방향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뭐라고요? 온대저기압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제주도는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일기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일기도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리할 내용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악기상입니다. 악기상이라는 표현을 크게 이제 다 쓰진 않고요. 다양한 기상현상, 이 정도. 그런데 일기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거 볼게요. 자, 앞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3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우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첫 번째가 내우인데요. 내우는 이거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세요. 한여름이야. 날씨가 맑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많은 비가, 소나기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적 있죠. 네, 그게 바로 내우입니다. 이 한여름에 지표면이 굉장히 달궈지게 되면 급격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서 구름이 키가 큰 구름, 이런 걸 우리가 적운이라고 하거든요. 적운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구름, 정난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난운에서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이걸 내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우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발달과 소멸입니다. 소멸. 내우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우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발달과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적운 단계입니다. 적운형 구름, 층운형 구름이라고 하죠. 적운형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한 거고, 층운형 구름은 수평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운형 구름은 적운 단계는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상승 기류가 강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상승 기류가 강해요. 그런데 성숙 단계에 달하게 되면은요, 상승 기류도 있고요, 하강 기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강 기류에서 뭐가 내리게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바로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성숙 단계에서 비가 내려요. 됐나요? 자, 비를 다 내리고 나면 이제 소멸 단계에서는요, 주로 어떻다? 네, 대부분 하강 기류입니다. 하강 기류. 그래서 약한 비라고 하는데 사실 적운 단계나 소멸 단계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요. 대부분 성숙 단계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아니, 이렇게 큰 상승 기류가 나서 소나기까지 내리게 하는 환경은 뭐가 있느냐? 처음에 얘기했어. 한여름에 굉장히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달구어지는 그 상황.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국지적 가열이라고 해요. 국지적 가열. 특정적이 막 달궈지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니까 엄청난 상승 기류에 의해서 키가 큰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적운, 정난운 어디서 한번 들어봤지? 한랭전선에서. 여러분, 한랭전선은요 어때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긴 만나는데,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무거운 찬 공기가 들이차면서 따뜻한 공기에 갑자기 급격한 상승으로 키가 큰 구름, 적운형,
정난울을 만들어서 한랭저선 뒤쪽에 소나기가 내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랭저선 뒤쪽에서도 이런 내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냐면 한랭저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있어. 온대저기압이죠. 자, 온대저기압은 한랭저선을 동반했으니까 당연히 소나기, 내우를 동반할 수가 있고요. 또 있습니다. 태풍. 여러분 태풍의 구조 기억나세요? 태풍은 아주 중심부, 태풍의 눈을 제외하고는 전부 큰 상승 기류에 의해서 대륙 건계면까지 거의 11km까지 높이에 달하는 키 큰 정난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서도 큰 상승 기류에 의해서 내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상승 기류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겠지만 내우라는 말이 어색해서 그렇지 소나기 이렇게 들으면 확실하게 느낌이 오죠. 이런 소나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얘기하죠. 조금 다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기준량, 뭐 많은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경험하는 우리가 한여름에 내리는 내우 현상, 소나기는 집중호우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더 많죠. 뭐 짧은 시간에 기준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에 뭐 30mm, 그 다음에 뭐 하루에 80mm 혹은 하루에 영강수량의 10% 이상의 비가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치들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내신일 때는 혹시 빈칸에 넣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체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내우 현상이나 혹은 내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꼭 내후가 아니어도 집중호우는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내후 현상도 방금 집중호우 현상도 내후 현상과 마찬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큰 정난운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좀 눈여겨보자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토네이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용오름이라고 해요. 용오름 현상. 울릉도 부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고 넓은 평지가 없어서 이런 토네이도 형태가 나타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말한 데서 느껴졌겠지만 이 토네이도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넓은 평지나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느낌만 봐도 아시겠죠? 굳이 서술하자면 정난운 하부에서 깔때기 모양을 발달한 회오리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오리 바람 아시잖아요. 자, 이걸 토네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이렇게 아주 넓은 평지가 부족해서 울릉도 부근 바다에서 용오름 현상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토네이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토네이도는요, 기압차가 굉장히 커요. 다시 말해 이건 주로 바람에 의한 피해가 큽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100에서 200m/s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도 그게 얼만데요? 이런 느낌이 나. 이제 선생님이 바다의 수심을 얘기할 때도 이래요. 자, 바다의 수심이 3000m야. 바다의 수심이 44m야. 감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 키를 생각해봐. 우리 키가 1m? 2m 그 사이에다 이 키가 끝나잖아요. 우리 키가 2m, 맥시멈 2m라고 해도 44m, 3000m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야, 바람이 100에서 200m/s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죠? 일본에서 볼라벤이 왔을 때,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풍속이 60m/s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선생님이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뉴스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었거든. 뉴스를 딱 보는데 일본 뉴스 태풍 연구를 보여주는데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신문지가 획획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정도? 그게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토네이도 영화가 딱 시작되면 이제 갑자기 막 지진과 같이 집이 흔들리면서 어느 순간 전기가 나가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집의 절반은 사라져 있고 집이 전부 노출되어 있으면서 또 뭐 토네이도 나타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 강아지들은 피하지를 못해서 어디 크게 도망가기 때문에 아빠가 또 그 강아지를 잡으러 갔다가 가족이 또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를 가진 거 전부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조금 드문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토네이도.
정난운 하부에서 지면, 해면까지 닿아 있는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정난운이 나타나요. 자,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내우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집중호우였어요. 이제 내우에 의한 소나기가 많이 내리면 그게 집중호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준 양을 넘어서게 오면. 방금 한 게 뭐냐면 토네이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악기상이라는 다양한 기상현상의 공통사항이 있어요. 모두 뭐가 발달하냐면 정난운이 발달합니다. 정난운. 굉장히 키가 큰 구름이죠. 아주 큰 것은 뭐 태풍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륙 번개면이 약 11km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육박해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큰 구름인데 어떻게 정난운이 발달하느냐? 이런 상황에 의해서 큰 상승 기류가 나타나서 정난운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큰 상승 기류는 공기가, 대기가 어떠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현상이고 비가 왔을 때 많이 내리는 현상, 바람의 피인데 이들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현상이 세 가지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세 가지를 잘 언급해 드리는데 시험에는 내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우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내우랑 집중호우랑 거의 같이 나타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토네이도는 바람의 피해가 더 크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상현상들 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들 보도록 할게요. 이것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 폭염, 느낌이 오죠. 이걸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지. 폭염과 열대야. 자, 폭염은 낮 시간 최고 기온입니다. 33도시고요. 열대야는 밤 시간 최저 기온입니다. 온도 사실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뭐는 기억해야 될까? 폭염은 낮 최고고요. 열대야는 밤 최저입니다. 밤이 되어도 온도가 뚝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현상 열대야죠. 25도. 이 상식선으로 기억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를 가지고 오는 건 북태평양 기단 혹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한파, 막 으슬으슬하죠. 자, 한파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15도씨 이상 하강할 때 한파주의보, 경보, 우리가 이걸 기상특보라고 합니다.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이런 것들을 기상특보가 발휘가 되고요. 마찬가지 한파, 겨울이죠. 추울 때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런 특징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일은 선생님이 해일 하나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폭풍 해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태풍이라고 되어 있죠. 네, 사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저기압에 의한 해수면 상승. 저기압이 나타나면 기압이 저기압이니까 1도씩 떨어지는 거겠죠. 1도 떨어질 때마다 1cm씩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맥시멈 50cm까지도 해수면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태풍 때는 바람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바람과 저기압에 의해서 해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폭풍 해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뭘 기억하자. 짜잔. 자, 앞서 우리가 지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상하 이동, 수직 이동, 단층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해일? 지진 해일이라고 하죠. 혹은 쓰나미라고도 얘기합니다. 해일의 성격은 모두 동일해요. 원인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는 태풍 등에 의한 기압 저하 플러스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 이 두 가지 원인이 플러스 되어서 역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두 현상 모두 천해파의 성격,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해안에 가까이 오면 수심이 어떻게 되면 얕아짐 속도가 느려지고 파고는 높아져요. 그런데 언제와 만조 때와 겹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 해일의 피해보다는 두 번째 어떤 해일?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니까. 자,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보다 폭풍 해일에 의한 영향이 크고요. 당연히 저기압성이기 때문에 저기압 중에서도 태풍이기 때문에 계절 영향이 크다. 이것이 바로 지진 해일과 차이점입니다. 그럼 둘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공통사항은 해일의 특성.
그리고 만주와 겹칠 때 피해가 크다는 거. 차이점은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폭풍해일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기 파트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죠.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고 전선과 저기압은 흐리다는 거. 일기도 해석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우 집중호우 토네이도 공통사항입니다.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상승기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키가 큰 정난운이 나타난다. 꼭 기억합니다. 상승기류. 자, 다음으로 지진해일과 폭풍해일 정리했는데요. 해일이라는 거. 그래서 만조 때 피해가 크다는 건 동일한 사항이고요. 차이점은 원인입니다. 해저 지진, 단층성 지진 등에 의해서 태풍 등에 의한 저기압에서 나타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기초 몇 페이지? 143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상일기도고요. 구름 영상이래요. 일기도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름이 있을 때 우리가 날씨가 흐리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등압선이 여러 개 겹쳐 있고 안에 이런 기후가 있네요. 네, 바로 태풍입니다. 저기압이죠. 그리고 나에서 비슷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뭐가 보여? 하얀색이 보이죠? 바로 구름입니다. 날씨가 어떠하다? 흐림, 즉 하얗게 보이는 쪽이 흐리다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에서 A라고 체크된 지역 여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구름의 양이 적죠. 따라서 A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구름이 있고 흐릴 때는 언제? 저기압이나 전선이 있을 때. 태풍 저기압이죠. 그럼 맑을 것은 오히려 고기압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일기도 해석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A에는 저기압이 위치한다. A에 저기압이 위치했다면 구름이 하얗게 보였겠지.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볼게요. 태풍의 눈에는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여러 번 했죠. 태풍의 눈에는 하강기류입니다. 3번 볼게요. 태풍에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A,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3번도 해당 사항 없고요. 4번 볼게요. 나에서 밝은 부분은 구름이나 수증기가 많은 곳이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구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A가 더 발달하면 태풍은 북동쪽 쪽으로 이동할 거다. A, 저기압이고요. 고기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기압에서 밀리겠죠. 그쵸? 옆으로 더 밀리겠죠. 따라서 북동쪽보다는 오히려 올라올 테니까 북쪽은 북쪽이지만 서쪽으로 더 치우쳐서 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따라서 5번도 해당 사항 없고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문제 체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날씨 변화와 우리나라 주요 기상 네 번째 내신 기초 문제와 실력 향상 문제, 남은 문제들 한꺼번에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